안철수 후보의 강점과 약점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발제를 할게요. 발제. 안철수의 강점과 약점. 먼저 수습싸움이 아주 열정적이라. 수싸움답게 준비를 많이 했어 지금. 강점은 안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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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진이다. 딱 각이 잡혔어요. 준비가 됐어요. 사실 이미지가 제일 좋고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는 네네. 정치할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네. 정치할 준비가 되니까 지금 많이 훼손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3등하면 정치하기 어려워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강점이다. 네. 근데 약점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거 짧은 시간에 시간 싸움이죠. 네. 대선에서 그 토론을 좀 잘못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록이 남아버려가지고 그 이미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후보 토론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번에 뭐 또 잘하면 또 만약에 계기가 될 수도 많은 있겠죠.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요즘 그 인터뷰 하는 거 보면 기자들 질문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쭉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아직까지는 합격점이에요. 유연해졌다. 유연해지고 답변 과정에서 크게 지금 뉴스가 된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제 TV 토론은 화면이 나오고 오디오 톤이 나오고 보고 읽는지 얼굴 보고 하는지 다 나오는 종합적인 평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기자들이 받아서 써가지고 옮겨준 거 아닙니까? 네. 또 적당히 마사지 다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전번에 대선 토론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뭐 초딩 이미지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미지를 극복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야당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게 나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게 견제에 나을 것인가? 그 판단 어느 쪽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운명, 정치적 운명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될 거라고 믿고 나온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2등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수거든요.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이게 지금 단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제가 수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청산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갖고 있고 반면에 합리적이라고 노력하는 새로운 보수는 아직 그 구심점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수 세력 내에서도 믿음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선뜻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붙어가지고 당선은 못 된다 하더라도 2등을 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박원순 시장과의 그 격차를 갖다 좁힌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보수 내에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재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진중권 교수 얘기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제가 안철수라도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선거예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의 대표로서 나왔다. 야당의 후보로서 나왔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즉 이번에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의미심장한 결과만 거둔다면은 완전히 야권의 대표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일종의 이제 수류탄을 던진다고 하면 내가 그 핀을 뽑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다. 이렇게 보죠. 2등을 해도 이거는 꽃놀이패예요. 하태경 의원님, 그 최근에 윤여준 전 장관께서 안철수의 양보 이전에 이미 가족들의 출마 반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출마를 결심했고 그럼 이렇게 보자면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돌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는 그래요. 이제 양보 이벤트를 열어줬잖아요. 그냥 자기 출마 안 할래 던지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는 정치할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었다. 근데 어쨌든 박원순이 좋아 보였고 네. 괜찮게 서울시장 할 거라고 판단해서 네. 양보 이벤트를 열어준 거예요. 네. 그거는 정치가 그게 양보 정치지. 예. 그거 자체가. 제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또다시 내가 옛날에 양보했으니까 너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미리 이제 설레발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냐면 서울시장 자리는 말이죠. 후보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거 아닙니다. 주거나 받거나 이거는 뭡니까? 자기들 것일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행히도 안철수 후보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분명히 본인이 잘라 말하는 게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 내가 누굽니까? MB 아파트입니까? 이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양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 그냥 끝나거든요. 성대모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7년 동안 했는데 정말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왔다. 이게 난 올바른 자세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양보라는 거 정말 우리 정치사에서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양보예요. 그때 39.5%가 안철수였고 그다음에 3%인가 이거밖에 박원순이 안 됐는데 거기서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정말 더 적격자다 이러면서 손 들어준 거 아니에요. 진영이고 뭘 떠나가지고 상당히 특이한 일을 우리 정치사에 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하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포지션이 잡히면요. 안철수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박원순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누구 때문에 여기 박원순이 이 자리에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박원순이 이제 이렇게 성마른 소리를 한다든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은 박원순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선거 전략 다 나오네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다단해요.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하면서 서로 야권 대표 선수를 자임하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와 중도 보수표를 둘러싼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안 위원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이제 또 선거 운동에 나서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우선 감회가 어떠십니까? 서울시장 선거 그러면은 오래전에 한번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예, 참 예전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시정을 운영할 만한 준비는 솔직히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지난 7년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들을 쌓고 합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도 극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시정 운영할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선 그 서울시장 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것부터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에 대해서 해임, 심지어는 구속 수사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나 김 원장 본인의 해명 가지고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네.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죠. 돈을 먹었는데 봐주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네. 정말 국민 우습게 보고 국민 눈높이들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그런 무례한 표현입니다. 네. 당시에는 관행이었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표현의 취지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중에서 이런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뭐 있겠냐 이런 어떻게 보면 반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그런 고려는 좀 안 해보셨습니까? 그건 동료 국회의원들도 같이 도매금으로 그렇게 넘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안 위원장님이 출마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7년 전에 박원순 당시 후보와의 아름다운 양보 뭐 이런 표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누구와 맞붙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건 다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른 문제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겠죠. 예.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가장 힘든 상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 시장님과 서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대결하는 논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양보하실 때는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양보를 하신 면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7년간 시정 무리 없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꼭 필요한 큰 변화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의 큰 도시들과 비교할 때 서울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출마 선언하시고 나서 그 스크린도어 사고 났던 구의역 그리고 또 미세먼지 측정소 이런 데를 찾아가셨는데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을 좀 겨냥한 행보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씩 짚어보고자 이제 현장들을 방문했습니다. 네. 우리와 서울 시민과 가장 밀접한 그 삶의 현장들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매일 우리가 타는 지하철의 안전 문제라든지 재활용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현장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지금까지 과연 잘해왔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그것을 이제 듣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안철수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한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서울이 변화해야 합니다. 네. 변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난 7년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대 비전에 대해서 출마 선언 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일자리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육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혁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또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5대 비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고 처음에 정치권에 뛰어들 때부터 어쨌든 대권을 생각하셨던 분인데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7년 전 그때와 7년 뒤에 다시 또 지금 서울시장에 나선다? 이건 좀 안 어울리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좀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우선은 서울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래서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 현재 그 서울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잘못되어 있다는,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을 하셔야 정부가 제대로 견제받고 제대로 균형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동서화합 통합정당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알리는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예. 나서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 다음번 대선에도 출마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걸로 해석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울시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네. 그러면 뭐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기회 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예. 기회를 주신다면 출마할 생각은 분명히 있으신 거고요. 우선은 당선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당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예.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서울을 변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열심히 시정을 이끌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야권의 대표 선수를 자임하고 나서셨잖아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를 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른미래당 후보로서 야권 대표주자 그리고 중도 보수표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나온다는 건 상당한 부담일 텐데 이 부담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당 소속 뭐 이런 것보다도 그 후보가 그 네. 사람이 실제로 서울의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문수 전 지사는 서울에서 사는 서울 시민이 아니십니다. 네. 물론 아마도 지금쯤은 급하게 이제 주소 변경을 하긴 했을 겁니다만,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그런 애환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전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도 저는 오래 살지 않은 분이 대구 시민이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갑자기 선회해서 나서겠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김문수 지사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거가 임박했을 때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서
안철수 위원장, 안철수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계산 아니냐,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를 보면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저질 발언하시면서 다시 정부 여당 지지율을 받쳐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부 여당 참 복도 많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의 기회가 생긴다면 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정당당하고 또 유권자에게 성의 있게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선거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